네, 병약교실 김수영이고요. 지금 7번째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이제 저희 의학교육지원센터에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수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마련하고 있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로 단위과정에 참여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희한테 내주셔야 되는 그런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 양식, 수업 계획서하고 시험 문항 출제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강의하면 뭐 교수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교수법 중에서는 이제 매우 흔하게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의학교육 평가 기준을 이제 보면은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수법으로 지도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가 이제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 이유는 요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것처럼 이 강의라는 거는 이제 교수자 위주의 이제 방법이라서요. 어떤 내용을 강의할까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십사라는 의미로 이제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럼 간혹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러면 강의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교수법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될 학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강의라는 게 다른 교수법 못지않게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가 꼭 필요한 그 교수법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강의가 좀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요.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서 교수님들이 강의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 그게 뭐 교재가 될 수도 있고 강의 슬라이드가 될 수 있고 기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사용하실 계획이라면은 그걸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단위 과정이 시작되면 대개 이제 이러한 일정으로 단위 과정이 진행됩니다. 교수님들께 이제 시간표 제출은 뭐 8주 전까지, 자료 취합은 4주 전까지 이제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안내문은 이제 주로 책임 교수님들께 보내드리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는 이메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6번째 항목에 보시면 수업 슬라이드를 제출해 주십사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2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블랙보드에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수님들이 뭐 블랙보드가 사용하는데 편하시다면 교수님들이 거기에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랙보드가 불편하시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교수님들은 이 수업 슬라이드 제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강의 슬라이드를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제 현재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수업 슬라이드를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분
아니시면 이 슬라이드가 학생들에게 배포가 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이틀 전까지는 보내주셔야 이제 학생들이 손쉽게 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업이 끝나면 이제 수업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강의 슬라이드가 수업 시간 이전에 잘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공개할 계획이시라면 미리 공개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수업 중간에 이를 같이 보면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미리 알려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 보내드리는 수업 계획서 양식에 보면 아래쪽에 그 각 교수님께 할당된 시간 동안 몇 시간을 어느 내용에 할애를 하고 그 강의 시간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강의를 할 것인지를 이제 기술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맡으신 강의에 대한 이런 구조나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단위 과정별로 이제 모아서 저희가 유컵스에도 이제 입력을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PDF 같은 파일로 이제 교재와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단위 과정에 임하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뭘 공부하고 어떤 내용들이 뭐 하루하루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강의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수업을 이제 준비해 오시는 교수님들을 보면 이제 되게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할당 받으신 시간의 수가 적게는 1시간, 많아봤자 뭐 2시간, 3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수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말들을 하냐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쫓아가기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들이 이 많은 양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시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 할당되는 시간을 많게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수업 시간 수는 결정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각 수업에 맞게 이제 할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수업 시간 수에 맞게 그 시간에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양으로 준비를 해 오셔야만이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준비하셨던 효과적인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이제 준비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학생들을 모아놓은 강의만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학생들을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서 소규모 학생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규모 활동을 각 수업 시간마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두 시간 할당된 시간에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 전체 단위 과정, 각 단위 과정의 시간표를 짜실 때 그 소규모 활동이 군데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시면 이런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감염과 면역을 예를 들어 보면 여기도 처음 2주의 시작에 그 진단평가를 처음에 TBRC에서 실시하고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강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중간중간에 강의가 아닌 형태의 그 교수법들을 활용함으로써 강의가 강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전체 시간표를 짜면 매 수업마다 이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표를 짜실 때 이 강의가 위주로 시간표가 되더라 하더라도 군데군데 이제 다양한 교수법을 넣으셔서 학생들의 소규모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거가 그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강의가 끝날 때 오늘의 강의는 이러이러한 거였고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끝날 때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그 중간 지점까지 했던 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 내용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씩 짚어주시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학생들의 그 배움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제 몇 가지 그 의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강의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라는 게 이제 명확하지만 그 내용을 처음 접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기가 이제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수업의 포인트를 잘 짚어주길 원하고, 그다음에 그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끝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서도 강의의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주고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그 좀 더 중요한 것과 좀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 105개의 그 임상 표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그 중요한 내용이니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강의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걸 강조하시고 그 외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꼭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 중점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는 걸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이러한 불만은 이제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강의,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짜리의 짧은 강의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전체 강의를 교수님 혼자 이끌어 가지 말고 간혹 중간중간에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학생들이 그 중간 정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두 시간 강의를 맡은 시간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거꾸로 수업이라는 그런 수업 방법에 대한 그런 인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게 거꾸로 수업이라는 거는 되게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수업 시간이고요. 그 앞부분은 수업에 들어오기 이전 상태, 그다음 그 뒷부분은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강의는 이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의 내용을 전달받고 수업이 끝나면 그 내용들을 학생들이 공부하고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강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그 일반적인 학습 활동이 이 수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전에 학생들이 봐야 될 자료나 공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은 미리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배포가 끝난 상태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학습이 마친 상태에서 이제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고요. 그럼 수업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잘 공부를 했는지,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 과정은 무슨 뭐 간단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떤 증례를 줘서 증례에 대한 해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해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저희 병리 시간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일방적인 강의를 뭐 두세 시간씩 하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서 자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라 라고 하면 되게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업 시간 동안 제가 전달하는 그런 수업 내용을 따라가느라 벅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곰곰이 학생들이 곱씹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으면 이제 그때 다시 이메일이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여드렸던 이런 거꾸로 수업법을 적용을 하시면 이미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그날 배워야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미 자신이 주어진 학습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알고 학습에 들어옵니다.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 동안 좀 더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그런 거꾸로 수업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가장 활발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 다른 강의, 제가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학생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그 거꾸로 수업법을 전체 단위 과정 중에 일부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좀 적용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그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꾸로 학습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그 이론이나 실제에 대한 워크샵은 다음 달에 저희 의학교육학 교실에서 워크샵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참여하시면 아무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제 문헌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실제 강의 중간에 성공적인 강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문헌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라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과 1학년 강의인지 아니면은 임상실습을 앞둔 본과 2학년 마지막 과정인지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의 깊이나 아니면 방법을 이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서 이 강의가 뭘 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어떠한 능력을 성취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의 구조와 순서를 이제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가 시작이 되면 먼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학생들과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그 강의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이제 처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한 경우에 이제 소리를 치거나 혼내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친밀감이 강의의 효과가 더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의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교수자가 뭘 설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자가 뭘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내용이 학습자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확하고 흥미가 유발되는 그런 설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내용 중에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사실 또는 이론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내용에 한정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중간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꾸며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효과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같은 정보나 같은 사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이야기나 또는 교수님 자신의 경험을 바탕을 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이게 훨씬 학생들에게는 좀 더 그 관심을 더 유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이제 간경화에 대한 병리를 가르친 경우에 있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내용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부검을 통해서 간경화 환자의 부검을 통해서 겪었던 그런 사진 자료 또는 그 간경화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런 짤막한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간경화를 설명하면 교과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흥미가 높고 이해도 더 높게 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인가는 이제 국가고시도 그 SBT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를 기반한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단순히 그 기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시험 문제도 이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 뭐 이거는 무슨 어떤 심잡음이다. 이거는 무슨 뭐 엑스레이의 어떤 것들을 설명해 놓은 문장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가고시 문제는 실제로 심잡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실제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는 매체들이 실제 수업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국가고시에 대한 준비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의학교육에서는 이제 중요한 강의 기술의 하나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청중의 반응인데요. 이제 그 교수님이 아무리 강의를 이제 잘 준비하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려고 해도 실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 강의가 절대적으로 교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현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강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 계획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수정을 해서 학생들의 반응에 또는 현재의 상태에 맞게 좀 더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강의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시간 맡은 강의에서는 어렵지만 다양한 학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강의실에 이제 퀴즈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퀴즈 시스템은 무슨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학생들의 어떤 준비 작업 없이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퀴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등받이에 기대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있을 때보다는 학생들이 조는 기회가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가 끝날 때만 요약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중간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그 요약된 내용이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중에 어떤 비교나 대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비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요 설명을 하시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두 개씩 묶어서 가로 둘, 세로 둘,
개의 그 비교 틀을 2 곱하기 2의 틀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가 가장 효과적인 비교 대조의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강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2개씩 명확한 개요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강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시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해당 수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뭐 일종의 이제 강좌 평가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스튜던트 레이팅이 가질 수 있는 건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동료평가라는 건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그 해당 교수자의 수업에 들어와서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자나 그 팀이 자기가 했던 그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가 강좌평가를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매 수업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생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이 객관식 평가고요. 그 중에서 학생이 이제 뭐 점수를 클릭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학생이 기술할 수 있는 그 주관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간혹 교수님들이 이 수업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블랙보드에 로그인 하시면 가장 첫 화면 오른쪽에 여기 수업 평가 결과라고 하는 이런 모듈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참여하셨던 수업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 오른쪽에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앞에 봤던 문항에 대한 그 학생들의 그 응답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5만여 개의 학생들의 응답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그 앞에 5개의 문항 5점 척도 1점부터 5점까지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에 평균을 25만여 개를 모아서 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5만여 개의 약 반수, 여기 13만 개주가 5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5개 문항을 다 5점, 아주 좋아요로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아마도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항상 최고점을 주고 있고 그게 전체 응답의 반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5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한 반 정도가 또 4에 응답합니다. 근데 4와 5는 모두 긍정적인 답이기 때문에 이 설문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다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라고 응답하는 수의 또 반 정도가 3은 좀 중립적인 응답입니다. 이고, 그 다음에 이게 5개 문항이니까 이제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위에 평균을 내면 소수점 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 아래에 소수점에 해당하는 그런 응답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3, 4, 5에 해당하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문항이 5개면 그 5개 문항이 모두 같은 응답을 합니다. 같은 응답이라는 것은 학생들은 이 응답에 문항별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설문을 많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돼서 학생들은 더 이상 설문의 문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나 5, 좋아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 강의의 그 학생들 평점이 4.1이건 4.2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평점이 3.5보다 더 작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한번 왜 그러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수업에 4나 5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내 수업만 조금 덜 좋다고 반응을 했는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트 척도, 이 5점을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리커트 척도로 나오는 설문응답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항, 주관식 문항이 있습니다. 주관식 문항은 꼭 한 번씩 다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문항은 학생들이 정말로 이 수업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점을 찍거나 아무 말도 쓰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뭐라고 썼다면 그것은 그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 문항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교수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하는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두 가지 수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센터에 제출하셔야 될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 계획서를 이제 저희 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업 계획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 수업에 대한 그 개괄적인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요 아랫부분은 그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수업이 언제 하는 수업인지, 어디서 하는 수업인지를 표시하시게 되어 있고요. 제목을 쓰시고 교수님의 성함과 소속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수업에 해당하는 학습 성과를 이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련 과정 학습 성과라는 것은 이 수업이 속해 있는 단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단위 과정 내에서 정해놓은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성과 중에 이 수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과정 학습 성과에는 일렬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 번호를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단위 과정 학습 성과를 보시면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요 학습 성과가 내 수업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나는 뭔가를 더 학습 성과로 내세우고 싶다 하는 그런 사항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 아래 수업 학습 성과에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학생들이 그 학습 성과를 다 이루기 어려우니까 대략 10분당 1개가 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정 학습 성과로도 이 수업에 대한 학습 성과가 충분히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업 학습 성과를 기술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수업 학습 성과에 해당 사항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이 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수업에 과 관련되어 있는 참고도서가 있으시면 이 참고도서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계획서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서두에서 보셨던 이 수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6컵서에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처럼 PDF 책자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올 때 내가 이 수업에서 어떤 걸 기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미리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안내 자료로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계획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슬라이드는 권고사항이지만 이 수업 계획서는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두 번째 양식이 이제 시험 문항 출제 양식입니다. 양식을 윗부분부터 자료를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는 이제 몇 문제를 내야 되는지, 이 시험의 제목이 뭔지, 어느 학년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문제가 어느 수업에 해당하는 건지 수업명을 써주시고요. 출제 교수님 성함을 써주시고, 요 아래 이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 내용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입니다. 기본의학교육 학습 성과라고 해서 105개의 그 임상 표현을 정해놓은 그런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식을 보내드릴 때 이 양식의 뒷부분에 이 기본의학교육 학습 성과와 단위과정 학습 성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시험 문제가 해당 학습 성과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일련본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하거나 이제 관리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특별한 질환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그 질환명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현대의학교육은 이제 통합교육으로 하는 거가 이제 거의 그 표준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합교육의 가장 긴 밑바탕에는 통합에 대한 관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한 분이 오셔서 해당 수업을 하시고 돌아가시지만은 그 수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발생하는 정보를 다 모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의학교육 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추적 관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시험 문항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시험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과 우리가 실시하는 평가가 서로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만이 이제 통합교육의 의의가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통합교육을 안 하는 것만 더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꼭 여기 아랫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암기형인지 해석 판단형인지 문제 해결형인지 암기형은 이제 간단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요. 해석 판단형은 자료를 제시했으면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무슨 실험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검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문제 해결형은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통해서 진단이나 치료를 유추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문제가 여기에서 제시한 문제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문제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답을 맞힐 거라고 예상하시는지를 이제 기입하는 그런 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이제 문제를 이제 출제해 주셔서 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받는 문제, CBT 문제에만 해당합니다. CBT 문제는 두 가지만 받고 있습니다. A형과 R형만 받고 있고요. A형은 답가지가 5개인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고요. 절대로 부정문으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무엇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형 문항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아래 답가지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중에서 검사 결과는 항상 글상자, 네모난 글상자 안에 넣으셔야 되고요. 사진이 필요하면 이제 사진도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형 문항의 기본 요건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답가지, 요 선택지 5개를 답가지라고 합니다. 답가지를 보지 않았을 때 답가지를 가리더라도 요 위에 나와 있는 문제만 읽고도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쭉 읽고 치료는 까지 읽고 요 검사 결과와 요 단순 엑스레이 필름을 봤을 때 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떠올린 답을 요 5가지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가 A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A형 문제를 내실 때는 이렇게 답가지가 어느 한 가지 그 범주에 포함되도록, 치료에 대한 거면 치료에 대한 거 5가지, 진단이면 진단에 대한 거 5가지를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진단이나 치료 아니면 예후를 섞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오답까지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식은 이제 R형인데요. 아까 A형은 문제가 먼저 제시문이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5가지가 나왔는데, R형은 이제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A형과는 달리 답가지가 먼저 나오고 이제 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답가지의 수는 8개에서 한 20개 정도. 예를 들어 보시면 R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답가지가 여기서는 8개가 먼저 나와 있고, 요 8개의 답가지가 39번, 40번 2개 문제네요. 2개의 문제에 해당하는 답가지이다 라는 게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문제가 제시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자료 사진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보고 앞 화면에서 봤던 그 답가지 중에서 제시된 수만큼, 여긴 2가지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2가지를 고르고, 여기서도 2가지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2가지를 고릅니다. 이게 이제 R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의 답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가 2개가 나와야 R형입니다. 답가지를 주고 문제를 하나만 내면 그거는 R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이상, 2개 또는 3개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답가지를 구성하실 때도 검사면 검사, 진단이면 진단, 치료면 치료처럼 한 가지 분야에서만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섞어 놓는다거나 진단과 예후를 섞어 놓는다거나 하는 답가지를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A형과 R형 시험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문제, 정답, 해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 문제를 이제 내주시고,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답이 뭔지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이게 왜 정답인지, 왜 이 문제에서 1번이 왜 정답인지를 해설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설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토요일 날 TBLC를 모아놓고 CBT를 실시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생들이 TBLC에 들어와서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는 거는 강의 시간에도 뭔가를 배우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러한 해설을 같이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학생이 이제 그 시간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정답을 맞히거나 틀렸을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자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 문제 출제하실 때 해설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 해설 내용을 CBT 그 저작 도구에 입력을 해서 학생들이 답안 확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니까요. 꼭 번거로우시더라도 해설을 꼭 좀 해주시고요. 가끔 해설을 해주십사 하면은 이제 강의록 몇 페이지, 뭐 어느 텍스트북 몇 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학생들이 CBT 보고 와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간략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출제 양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문제 출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목록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 저희한테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A형 문제에 대한 확인 목록이고요. R형에 대한 확인 목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학교의 현황들에 대해서 조금 섞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수업 참여하시기 전에 보내주셔야 되는 수업 계획서와 시험 문항 출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서두에 나왔던 그런 문헌의 내용들은 그 메디컬 티처에 수록되어 있는 그 논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A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해당 수업의 담당자에게 이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담당자가 없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 이제 대표 전화 7017로 하시거나 메스터미 대표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추가하신 말씀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는 의학교육학교실에서 그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학습에 대한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웨비나는 다음 달은 한 달은 쉬겠습니다. 저 웨비나는 이제 12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뭐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